안녕하십니까. 경찰정보학 13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의 관련 법규 공부했고 영국의 사전신고제 운영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47쪽 24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제재 권한을 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고위경찰관에게 재량으로 맡겨두고 있는 반면에 경찰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나 편파적 허용 금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심각한 혼란의 발발을 막을 수 없는 행진이나 특정한 상황이 관내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역경찰위원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체의 시위 및 행진을 금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위원회는 내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의 조건대로 또는 내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행진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바 1986년 개정법은 그 사유를 확대하여 심각한 공공무질서의 위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재산에 대한 심각한 손해 또는 공동체 생활에 심각한 균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셋째, 협박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건의 부과에 있어서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엄격한 조건 부과를 통해서 사실상 특정 시위에 대한 금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의 관련 법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기본법 제8조가 집회의 시위 자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5개 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또는 법률을 근거로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하여 구체화해 놓은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14조에는 옥 외에서 공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를 늦어도 48시간 전에 관계 당국에 집회와 시위의 목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에서 누가 집회 또는 시위의 책임자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5개 집회 시위 금지, 해산 등에 관하여 첫째, 관계 당국은 처분을 발할 당시 주의의 사정에 비추어 집회 시위를 하게 되면 공공의 안녕 질서가 직접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부담을 과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부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5개 집회 시위의 경우 신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량적 해석의 여지가 있음은 금지 처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허가제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적 금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사전적 금지가 있습니다. 사전적 금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금지. 첫 번째, 시위 내용 목적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금지된 집회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집시법은 집회 시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첫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공격하기 위한 집회. 둘째,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지부 조직이나 그 대체 조직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집회, 시위. 셋째, 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금지된 단체 등이다. 그다음 두 번째, 옥내 집회에 대한 금지 사유. 독일에서는 옥내 집회도 금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 집시법 제5조는 옥내 집회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최자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즉 집회의 자유 권한 박탈, 위헌 정당 등
금지단체 등의 집회와 제4호의 경우 금지단체 집회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금지가 확정된 경우, 둘째, 집회의 주최자 또는 사회자가 제2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장한 참가자들의 입장을 허가한 경우, 셋째, 주최자 등이 집회의 폭력적 진행을 기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넷째, 주최자 등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에 해당되는 의도를 옹호하려는 발언을 허용하려는 사실이 명백할 때 이 네 가지 경우에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 등을 이유로 한 금지입니다.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당국은 통고 처분 당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집회 또는 시위의 진행으로 직접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서 유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직 질서 유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집회의 진행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주관자 혹은 집회 인도자는 옥내 및 옥외 공개 집회에서 적정한 수의 질서 유지인을 두어서 자신의 권리 수행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옥내 집회에서 질서 유지인을 둘 의무는 없지만 담당 관청은 옥외 집회에서 조건을 부과시켜서 질서 유지인을 임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옥외 집회에서 질서 유지인을 이용할 때는 집회 신고 시 질서 유지인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거대한 옥외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질서 유지인의 수와 질에 있어서 사전 통제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질서 유지인들은 반드시 성인이라야 하며 무기나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정리원이라는 표시만을 나타내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 뚜렷이 식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회 참여자들은 주관자가 지명한 질서 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주관자 및 질서 유지인에게 그의 질서 유지권의 합법한 행사에 대해서 폭력 또는 강압의 협박으로 대항하거나 또는 그의 질서 유지권의 합법한 행사에 대해서 그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질서 유지인 제도도 미국의 법률적 옵저버 제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진행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우선적으로 시위대 자체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시위대와 경찰 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기회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시위가 폭력화할 기미가 보일 때 경찰이 질서 유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집회의 진정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의 시위 진압에 있어서 자제를 신장시켜 줄 수가 있다. 질서 유지인에 관한 규정은 주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지 집회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인의 선발은 주관자의 재량에 있는 것이다. 거대한 인원이 모인 집회에서 이 내부의 질서 유지는 1차적으로 주최자나 주관자 등의 일임하고 보충적으로 공권력이 발동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선 먼저 관련 법규를 보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 법 제12조와 제1조에 의거하여 별도로 이를 규제하는 입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공안조례입니다. 공안조례. 이 공안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독립적으로 집회, 집단행진, 집단시위, 운동 등을 공안상 견지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의 총칭이다. 이는 형식이 조례라는 점에서 합헌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판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합헌시하고 있다. 공안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 사전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허가 시에도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공안조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집회, 집단 행진, 집단 시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신청은 72시간 전 또는 48시간 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으면 공안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 위험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허가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판례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의 허가제에 관한 최고 재판소 판례는 신사현의 공안조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 동 판결은 일반적인 허가제는 위헌이지만 특정의 장소, 방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허가제는 합헌이라고 하였다. 동경도 공안조례 판결에서 일본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출판 등에 관한 사전 규제인 검열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이른바 공안조례로서 지방적 사정 기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불축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판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사전 규제가 행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는 집단 행동에 의한 표현을 언론 출판 등에 관한 표현과 구별하고 후자에 대한 사전 제한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그 본래적인 위험성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의 사전 제한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기반을 하고 있다. 나아가 허가 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안위원회의 자유재량성을 인정함으로써 허가제를 실질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일본의 집회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서 집단 행동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교통질서 유지를 규정한 덕도시 공안조례의 유연성에 대한 판결에서 일본 대법원은 조례의 내용이 형벌법규로서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도로상에서의 집단 행진 등은 이러한 행동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 교통질서를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조례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교통질서의 침해는 당해 집단 행진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면 극히 명백하다. 이 규정은 도로상에서 집단 행진 등이 일반적으로 질서 있고 평온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를 수반하는 교통질서 저해의 정도를 넘은 그 이상의 교통질서의 저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형벌법규 규정이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일반인들의 이해에 의해 그 기준을 읽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판례가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공공질서의 저해 자체가 집회 및 시위를 제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찰의 대응 방식 변천 과정을 각국의 경찰 대응 방식 변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집회 시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관리는 크게 두 시기로 분류된다. 즉 1960년대의 격렬한 시위와 강경 대응의 시기와 1980년대 이후 온건한 시위와 협상 관리의 시기로 분류되는 것이다. 첫째, 우선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격렬한 시위와 경찰의 강경 대응 시기는 당시 시대상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흑백 인종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와 맞물려 민권운동이 본격화됐다. 진보의 바람은 대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의 대학가는 거센 시위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미국 정부는 1960년대 집회 시위가 격화되자 시위와 폭동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 뉴왁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자 1967년 흔히 커너위원회라고 불리우는 국가 혼란에 관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1968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커너위원회는 주로 도시의 폭동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했으며 조사된 24개 폭동 가운데 절반가량에서 경찰의 시위 관리 잘못이 폭동이 시발이 됐음을 밝혀냈다. 이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찰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현재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한 장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커너위원회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치명적인 살상력을 갖는 무기 또는 장비의 사용이 결국 시위의 확대 또는 폭동으로 악화됐다면서 이러한 무기 및 장비의 사용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시위 진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구 또는 조직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968년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의 충격 속에서 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위원회 이른바 아이젠하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969년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이젠하워 위원회는 커너 위원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시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조사를 했으나 상당 부분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를 어떻게 통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이젠하워 위원회는 집회 시위가 미국 사회의 소중한 전통과 같은 것이지만 폭력 시위는 결코 예외적인 것이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위원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 규정을 들어서 정부가 집회 시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회 시위 통제에 있어서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은 시위를 오히려 과격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시위 통제를 위해서는 시위를 존중하고 시위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시위를 허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시위 통제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이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이젠하워 위원회는 1968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벌어진 시위야말로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필요 이상의 강경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학 시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1970년에는 대학 소요에 관한 국가위원회 일명 스크랜튼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학원 소요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스크랜튼 위원회의 결론 역시 이미 앞서 제출된 두 위원회의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크랜튼 위원회는 대학 소요가 비단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매우 자유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펼쳤다. 스크랜튼 보고서는 대학이야말로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 추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쉽사리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위는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사 폭력 시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치명적인 물리력의 사용은 바람직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원회 보고서들과 함께 1970년 6월에 미 법무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 Demonstration and Dissent in National Capital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집회 시위에 있어서 필요한 협상 절차와 과정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1970년 5월 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 10여 년간 각종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서 일종의 교범과 같은 역할을 했다. 법무부 책자에서 강조하는 각종 정책과 절차들이 이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관리를 강조하고
시위대와 정부 사이의 접촉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즉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규정과 절차가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놓고 상호 협상과 협력을 통해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집회 시위 문화를 한 단계 올려놓은 또 다른 사건은 법무부 책자가 발간된 지 10년이 흐른 뒤인 1982년 미국 민권협회가 워싱턴 DC에서의 집회라고 하는 책자의 발간을 통해서였다. Demonstrating in the District of Columbia라고 한 책입니다. 법무부 책자가 주로 집회 시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런 ACLU 책자는 집회 시위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자 발간 외에 집회 시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미 육군 헌병학교의 시위 관리 과정의 운영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미 법무부가 1967년 미국 전역에 걸쳐서 시위가 극성을 부리자 미 육군에 의뢰해서 신설했습니다. 1968년 처음 개설됐다가 1969년 잠시 중단한 뒤 1970년 다시 개설한 이 과정은 주로 경찰 간부가 대상이었으며 1978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경찰 간부, 시위 관련 공무원 등이 크게 예방, 준비, 통제, 사후 처리 4단계로 나눠진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경찰만의 집회 시위 관리 노력이 아닌 관련 정부기관 모두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단순한 대처가 아닌 전략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얻은 경찰 간부와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집회 시위 관리 프로그램의 마련에 큰 도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맹목적으로 물리력을 통해서 집회 시위를 대통제하려던 단순성을 벗어나서 대치 전략 (confrontation strategy를) 짜고 대처의 신축성과 선별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도 시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70년대 초 격렬한 집회 시위가 역설적으로 합리적인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을 낳게 만든 것이다. 효과적인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의 부재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체험한 뒤 비로소 3차례에 걸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신설을 통해서 체계적인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을 연구하고 도출해냈던 것이다.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의 전문성 강화 노력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했으며 경찰이 거의 모든 관리 권한을 갖게 됐다. 물론 2003년 시애틀에서 발생한 WTO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효과적으로 시위를 관리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위에서도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와 같은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가혹행위나 과잉 대응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더욱 2003년 시애틀 시위 대응에서 나타난 경찰 대응과 관리의 문제점이 이후 정보의 중요성, 홍보와 타협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에 따라서 2006년 반이민법 시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시위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 자, 이제 영국 보시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회 시위와 관련된 집회 시위의 변화에 대해서 영국 경찰은 일반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해왔다. 1950년대 반핵 집회 시위부터 1960년대 말 극심한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학생 시위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경 대책보다는 기존에 자제하고 삼가하는 대응 방식을 고수했다. 이러한 진정되고 차분한 대응은 1968년 주영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에서 빛을 발했고 폭력의 정부 (Conquest of Violence라고 하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시위 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자제하는 대응의 요구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강경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국 경찰의 집회 시위 방식의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2년 석탄 광부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었다. 코크스 보관소를 개방하려는 경찰의 시도가 광부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경찰 부상자만 나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은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경찰 대응 방식의 이러한 변화를 경찰의 군대화라는 시각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아무런 장비 없이 시위 진압에 나서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시위 진압 장비와 보호 장비를 구비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술의 개발과 훈련 조직 및 정보 활용의 변화 등 역시 경찰 대응 방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다. 라이너는 1960년대 이후 영국 경찰에 대한 영국 국민의 지지와 애정이 감소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의 변화를 꼽고 있다. 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기는 전략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전략, win by appearing to lose, 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to die in a ditch 전략으로서의 변화가 결국 국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잃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집회 시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경찰의 훈련과 조정 등 투자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84년에서 1985년에 걸쳐 발생한 광산노조 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새로운 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경찰 대응 방식의 변화가 국민의 지지를 잃게 했다는 비판이 경찰의 피상적인 변화 모습에 집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량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영국 경찰의 대응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와딩턴이 1986년 공공질서법 제정 이후 런던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을 분석한 결과 영국 경찰은 전반적으로 시위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설득과 약간의 마키아벨리적인 조작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큰 폭력 시위로 발전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말과 힘을 적당히 조합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경찰이 시위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은 물리적 강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 대응 방식의 변화가 사회 및 산업 갈등의 정치화에 기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대도시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와 1980년대 중반 탄광과 인쇄 산업의 파업 등 사회 경제적인 갈등이 거센 시위로 표면화되었고 경찰 대응 방식의 변화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 경찰의 대응과 관리 방식 역시 집회 시위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변천 과정을 겪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독일 경찰은 대규모로 청년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 대부분의 청년 시위는 구체적인 조직을 띄거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청년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좀 더 신축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서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폭력 사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의 대응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준 시위로 슈바빙거 시위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시위 이후 경찰의 대응이 청년 시위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으로 바뀌었고 대규모 경찰력 동원도 줄였으며 현장에서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경찰 심리 서비스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시위가 군중 심리적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찰 심리 서비스 기구로 하여금 경찰 대응의 지휘와 운영에 있어서 심리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읽어주느냐 하면은 이러한 미국과 독일,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위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 경찰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리 서비스도 우리나라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시위대의 과격한 충돌이 경찰의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5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시위와 집회 관련 시스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전부 우리나라 한국 경찰에 들어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기 경찰 2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 이 시기 경찰 스스로의 이미지는 매우 국가 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와 동일시했으며 국가의 권위와 경찰의 권위를 동등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국가의식은 공공복지를 해치고 국가와 사회의 조화를 깨트리는 이기심에 대한 보루로 여겨졌던 것이다. 국가의 행정권은 국가의 핵심으로 중시됐고 경찰은 스스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를 갖는 종합기관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사회의 보호, 즉 국가 질서의 유지를 의미했다. 따라서 이 시기 경찰은 슈타트폴리차이,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독일의 집회, 시위와 경찰 대응의 변천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을 갖는 시기가 1967년부터 72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학생 시위가 유럽 전체를 휩쓸던 때였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찰의 대응과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국가와의 동일성, 일체성이 흔들리게 됐다. 진보주의들과 히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사이의 조화가 유지될 수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경찰과 국가의 동일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1968년 학생혁명에서 촉발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경찰 대응 변화의 커다란 전기로 작용했다. 정치적 자유란 새로운 이슈가 제기됐고 이전까지의 시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찰 대응에 대한 시위 주최 측의 까다로운 평가와 문제 제기 등이 경찰 대응의 변화를 촉구했다. 시위대의 행진을 3년로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시위 관리 규정과 함께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가혹하고 폭력적인 대응을 해왔던 경찰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과거의 강경진압 일변도의 대응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한테 필요한 것은 시위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경찰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와 폭력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법규를 위반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시위대에게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위 대응에 있어서 개혁적인 모습을 견지해온 독일 경찰은 1985년 독일 연방법원이 반핵 시위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 기본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더욱 집회 시위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독일 전역에서 반핵 시위가 벌어졌고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대두되면서 각종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잦은 폭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 바커스도르프, 브로크도르프, 함부르크 등지의 핵폐기 물질 처리 공장 주변에서 벌어진 반핵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03년 노동절 시위 등 과격한 폭력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조심스러운 대응이 폭력을 예방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찰은 경찰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시해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관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독일 경찰은 평화적 비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위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호의적인 여론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서는 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역시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1969년의 동경 사태 등 1960년대 중반부터 과격 시위로 인한 많은 진통을 겪어왔으며 경찰의 대응 방식 또한 집회, 시위 방식의 변화에 맞춰 진화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에는 적군파, 반일 무장전선 등과 같은 신좌익의 과격 집단이 등장하여 주로 폭발물과 게릴라 무기 등을 이용한 과격 투쟁을 벌였고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대기업의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에 경찰의 검문과 검색이 강화되자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동조 세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비밀 아지트를 거점으로 한 과격 폭력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의 학생 시위는 감소하여 1980년대에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이전의 과격한 집회 시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0년대 이후 천황제를 둘러싼 호헌운동, 평화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반핵운동, 농민운동, 조세저항운동 등 다양한 시위들이 분출되고 있으나 이들은 거의 대부분 법규에 의한 합법적, 평화적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대부분 결의문 채택이나 사법적 소송의 제기, 토론회, 쟁점 시한의 행정과정의 참여 요구, 피켓팅, 평화행진 또는 인간사슬의 형성 등의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즉 일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활동의 다변화 및 교육 수준의 양상과 더불어 학생운동은 줄어들었고 간혹 공산당 조직이나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정서적 불안과 지역사회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시위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규모의 폭력성 집회 시위를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피켓팅이나 차량을 이용한 가두선전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과격폭력 시위가 사라지고 평화적 시위 관행이 정착된 것은 우선적으로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과 그 위성 국가들의 해체로 인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부침과 대학 교육의 대중화 등도 폭력 시위가 사라진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끈질긴 인내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일본 언론의 엄정한 보도가 과격 폭력 시위를 사라지게 만든 측면도 있다. 1960년대 일본에서 베트남 전쟁 지원 반대를 내세운 안보 투쟁이 거세게 일었을 때도 일본의 언론들은 폭력을 배제하고 의회주의를 수호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없이 고수하였다. 언론 기관들은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풍조에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완전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굳건히 지켰다. 언론의 이 같은 자세는 급진 과격 집단의 불법 폭력 행동에 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는 급진 과격 집단의 존립기관을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의 질적 향상의 변화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로의 정착을 찾아볼 수 있고 언론 또한 과격 시위를 강력하게 비난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불법 폭력 시위를 계속할 수 없도록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했다. 일본 경찰의 관리 방식 역시 이러한 집회 시위의 변화 과정에 맞춰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1960년대의 과격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은 1962년 기동대를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에서는 기동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과 시위 진압 경찰 예비 경찰을 편성해 놓고 비상시에는 시위 진압에 동원해서 동원 대처하고 있다. 1960년대 화염병 시위에 맞서서 경찰도 폭력 시위의 진압에 적극 임하였으나 경찰은 시위대와 경찰 쌍방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경찰의 자제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압 형태는 여론과 국민적인 신뢰를 경찰 편을 돌려놓는 데 크게 성공했으며 따라서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더 높은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또한 오늘날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한 일본 경찰의 전략은 주로 극우단체 및 극좌단체의 불법 행동을 사전에 차단 혹은 사후 진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우익에 의한 테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악질 우익단체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위법 시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행하고 있다. 특히 악질적인 우익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금 획득을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45개 도부현의 폭소음 규제 조례를 근거로 우익이 차량을 이용한 가두선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사당 등 주변 지역 및 외국 공간 등 주변 지역의 정원 유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가두선전 차량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공갈 사건 등도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이런 집회 시위 관리 방식들이 변천사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경찰에 다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집회 시위에 관한 합리적인 경찰권 행사 방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국가의 집회 시위 대응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각국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추세를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첫째, 강제적인 법 집행의 완화, 두 번째, 협상과 타협의 중시, 그리고 세 번째,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선 지난 1990년대 이후 각국 경찰, 특히 선진국 경찰들은 가능하면 집회 시위에 있어서 강제적인 개입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찰은 불법 집회 시위의 일정 부분을 묵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 law enforcement이 평화 유지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무조건적인 불법 시위를 막고 법과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점을 감안할 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우에도 알렉스 비탈이 지적하는 것처럼 1999년 WTO 반대 시위 이후 경찰과 시위대 모두 격렬한 대립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협상의 기술과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60년대 독일의 경우 강경진압이 여론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자 경찰 홍보 활동의 강화와 함께 협상과 타협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눈에 띌 정도로 협상과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정보 수집에 대한 노력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집회 시위 통제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집회 시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집회 시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법 집행의 완화, 협상과 타협의 중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란 이 세 가지 변화도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관리 추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국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 비교 분석입니다. 정치 체제 요인입니다. 정치 체제 요인. 집회 시위 관리는 각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 체제의 차이 때문에 차이에 기인한다. 경찰 조직, 사법부 성격, 기본권 보장 등 여부 등이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 체제와 관련되는 변수로서 우선 경찰의 조직 구조를 들 수 있다.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의 집중성과 같은 경찰 조직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력의 집중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경찰력의 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보수 우익 정부에서 경찰력의 집중이 강해지며 이는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서도 강경 대응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집회 시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찰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정부 여당이 집회 시위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경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영국 경찰의 집회 시위 방식을 연구하면서 기어리는 자유당과 노동당 정부가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 노조와 시민운동 단체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데 반해서 보수당 정부는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집회 시위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변천 과정을 보여주었다. 즉 진보 좌익 성격의 정권에서는 경찰이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해서 보다 부드러운 태도와 관리 방침을 유지하다가 보수 우익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면 보다 딱딱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1969년 최초의 진보적 성격의 정부인 빌리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자 공공도로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시위 참가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보다 탄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 총리가 집권하면서 1980년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태도가 매우 강경하게 바뀐 점을 놓고 보더라도 정권의 성격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 역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과 같이 보다 강경하고 조직적이었던 것에 반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집회 시위에 대해서 보다 관용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64쪽입니다. 물론 진보 성향의 정부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항상 관용적이고 보수 성향의 정부가 항상 강경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독일의 브란트 정부에서도 보수 정당들이 당시 사회 혼란에 따른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선거운동과 연결하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을 일시적으로 강경하게 바꾼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집회 관리 추세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 성향과 관련 없이 대부분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집회 관리 방식은 점차 탄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경찰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집회 시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게 떠맡겨버림으로써 오히려 책임만 지우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차라리 보수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좌파 정부는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게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나은데 경찰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경찰이 참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집회 시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 맡겨버림으로써 오히려 책임만 지우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사건에서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현장 분위기와 감정에 의존할 수 있게 되며 또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대입과 충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요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